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패슬 관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2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관세법에 대한 개정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볼게요.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이게 중요하죠. 2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저희가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당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8년도에 시행되는 이 내용은 저희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 세액심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됐을 때 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죠. 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기도 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입신고 수리 후 또는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과정들은 나중에 수리 후에 하는 것들은 이제 관세 조사라는 걸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세관에서 이 모든 업체들을, 이 많은 업체들을 조사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관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어떤 한계점들을 반영해서 이거를 세관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자율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심사하는 것 말고도 관세사가 확인을 해서 월 단위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성실하게 신고가 됐는지 확인을 한 내용들을 이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관세 조사를 보다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저희 관세 말고 내국세 쪽에서는 이게 원래 있는 제도였거든요. 그 제도를 관세에도 반영을 해서 2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시행이 어렵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봐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법령도 이제 그것을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을 생각해서 2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는 저희가 수입을 할 때 납세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신고했던 거랑 별개로 이제 한 달 단위로 묶어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관세사가 납세 신고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정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적용 신청을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세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겠죠. 컨설팅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 비용도 이제 좀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를 판단해 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강제로 도입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았던 경우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를 보고 그걸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들을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납부 기한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실 납세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 달 말일이 되는 겁니다. 납세 신고를 한 달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가 돼요. 납부 기한을 따로 신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적재함을 먹는 관련 장부 및 증비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어디가 포인트가 되냐면요. 원래는 제출한 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출한 자가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장부 또는 증거 서류라는 것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두는 게 있었는데 이 내용을 좀 변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작성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출자가 아니고 작성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같지는 않거든요.
적재화물 목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말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운송인이 작성하고 제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사라든지 항공사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사 또는 항공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작성자라 의미를 보게 되면 마스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사 또는 항공사가 될 텐데, 여기에 더해진 것이 뭐냐면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우스, 뭐 하우스 BL 또는 하우스 에어웨이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별도로 그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도 이제 보관의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그 보관 의무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 전문 정비라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한 날을 자료 제출일 이렇게 말을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부가 제척기간 내용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제 보시면 10년이었던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5년이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감면을 받거나 환급받는 것, 즉 요거 내용은 관세법 270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70조 1항, 4항, 5항에 들어가는 거죠. 관세 포탈죄, 부정 감면죄, 부정 환급죄를 말하는 것인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여기 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먼저 보시면은 7년이 나와 있는데, 요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무신고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죠. 무신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밀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밀수입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저희는 밀수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신고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죠. 특별통관이라 말을 쓸 수가 있겠는데, 목록통관이라 부르는 탁송품, 그다음에 우편물, 이런 것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같은 경우는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실제 물품의 가격이 150불이 넘는데, 한 200불 넘어가는 물품 가격이 있는데, 그건 것을 이제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해가지고, 뭐 100달러,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신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10년이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서는 여기 나왔던 부정한 방법으로 뭐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무신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이제 5년으로 적용됐다는 거죠. 무신고한 사실, 이게 악의적으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다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7년이죠. 10년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액심사 보완요구 신설입니다. 세액심사 38조에 가면은 2항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관청이 수입신고에 따른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가 되고 나서 세액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에 보면 예외적으로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도 세액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요. 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 법령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오류가 있다, 발견됐을 경우에는 세관장이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 요구 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법률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이게 법이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심사할 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두었다, 신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원래 있던 이 조 있죠. 이게 하나씩 이게 이게 끝에 붙은 게 아니라 중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원래 있던 3항, 4항, 5항의 것들이 이 다음 항으로 다 밀려났어요. 여기는 3항이 여기로 간 거죠.
여기로 간 거고, 이 4항은 뒤에 나와 있는 5항으로 간 거고, 요거는 6항으로 갔고, 요거는 7항으로 간 거죠. 앞에 나왔던 3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대상 사업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업체는 아니고 특정 업체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이죠. 요거를 제외한 특정 물품에 대해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다. 성실 납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납세 신고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건 28년도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시험을 보실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필두로 해서 이제 하위 법령들이 신설이 되겠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질 거고, 좀 TMI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원 석사 논문 주제로 전 요거를 이제 두었거든요. 저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가지고 논문을 이제 작성할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되면 요거를 보다 좀 자세하게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MI를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쭉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적용하려면 신청을 해라. 절차적인 어떤 요건을 갖춰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쭉 가면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제출에 따른 특례, 이게 뭔지는 아시죠? 이게 저희가 어떤 서류를 세관에 접수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방문해서 제출하는 거겠죠. 방문 접수가 있을 텐데, 요즘에는 방문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 같고요. 보통의 경우로 한다면, 전자적인 방식이 가능하다면 전자 송달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방문하거나 전자로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접수한 시점에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떤 방문하거나 또는 이걸 발신하게 됐을 때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편 제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발송했던 그 시점이랑 그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월요일 날 접수했다. 그걸 우체국 통해서 송달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빠르면 다음 날, 늦으면은 그 다음 영업일자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송한 날짜와 도달한 날짜 간의 효력이, 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발송을 했다, 접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기관의 그 기간 넘겨서 도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접수를 했다면 비록 기한이 경과된 후에 도달하더라도 특례를 두어가지고 기한의 마지막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죠. 요거 원래 있던 내용이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요거 있어요. 부가고지 사유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성실납세 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인데 정해진 기한까지 성실납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는 했지만 그것이 법에 맞지 않았을 때, 이것이 오류가 있을 때라는 부분들이 추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됐던 배경 생각해 보시면 그 관세행정기관에서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를 했지만 이것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세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관청이 부가고지를 통해서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8년도에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부분이 이제 추가된 게 있는데요. 여기 아까 보셨던 성실 납세 신고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됐어요. 원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특정 날짜까지 이 기간을 계산해서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납부기한의 그 범위 안에 성실 납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 기한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가산세율이 올라가게 됐어요. 원래 그거 있잖아요. 이게 2항에 나와 있는 건 그거거든요. 과소신고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게 원래는 40%만큼에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율을 더 올리게 됐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더 이제 우리가 더 엄하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유도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금도 더 징수하고 뭐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이 뒤에도 반영돼 있어요. 사망에 나와 있는 건 그거잖아요. 무신고 가산세가 되는 것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가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269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밀수출입제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있을 때는 그때는 부정한 행위를 한 걸로 봐가지고 원래 40%만큼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똑같이 60%로 상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GSP라고 하는 채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요건 그거잖아요. 개발도상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특정 그 물품에 대해서 세율을 낮춰서 관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여기 보면 요거거든요. 요거.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요거에 저희는 졸업이라고 말을 씁니다. 제외라고 썼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A란 국가가 채빈개발도상국가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10년 뒤 경과했을 때는 그때는 A 국가는 여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저희는 졸업이라고 말을 쓰게 되는데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한참 이제 전쟁을 치르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때는 개발도상 국가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돼서 거기서 제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졸업을 하게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바로 이제 그런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시적인 허용이라 해서 유예를 해주는 것이 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제외됐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그 내용을 그대로 유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신설됐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25년 4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은 저희 시험에 반영이 되죠. 물론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반영이 안 되겠지만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험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내용 중에 장소가 추가된 것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두 군데였던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세 구역이 나오죠. 보세 구역. 보세 구역이라 하는 것들이 원래 있었고, 그다음 그 뒤로 가면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유무역 지역. 자유무역 지역 또는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자유무역 지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건데 그 내용들은 똑같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요게 추가된 거죠. 통관 우체국에 반입된 물품도 계약 내용과 다른 것에 의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수출을 가름해서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가 추가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조문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법 제111조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바뀌거나 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앞에 특정 내용을 그냥 예시로서 언급을 하는 게 있었죠. 탈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 조사 등 일제 조사라는 것은 일제히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조사하겠다는 거죠. 여기 안에 보면은 그거 나오거든요. 세금 포탈과 관련해서 어떤 밀수라든지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한 자에 대한 그 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바꿔 썼습니다. 조문 정비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135조 여기 보면 6항이 되는 거죠. 입항 절차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는 대로 입항할 때는 선장 또는 기장이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입항 보고를 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죠. 근데 좀 표현을 바꿨어요. 입항하였을 때라는 것을 입항하려는 때라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입항 보고를 한다는 거는 입항을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입항하기 전에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요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바꿔 쓰게 된 거고, 여기 보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상세한 내용들은
관세청 고시로 정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원래 그 고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따라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거 규정이 관세청 고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로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뀌었죠. 여기 물품의 장치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원래 그 변경되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물품의 종류가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 물품이라 하는 거하고 내국 물품이죠. 다만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뭐냐면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하려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즉 내국 운송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래 있던 규정이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내국 운송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은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은 더 이상 보세구역에 장치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내국 운송을 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줄 테니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이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속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문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보세사의 자격 등과 관련해서 요 내용이 신설된 거죠. 여기 위에 앞에 나와 있던 6항과 7항은 밑으로 하나씩 밀려난 것이고요. 요 내용이 중간에 신설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 기준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행정처분이라 하는 것들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보세사의 자격을 정지한다거나 견책한다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취소시키는 그런 것이 나올 텐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마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을 중간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조문을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문 정비인데요. 특허보세구역의 특례라고 나와 있죠. 176조의 2의 1항에 보시면은 그거 있어요. 196조 1항에 따른 보세 판매장이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출국장 보세 판매장이랑 외교관 전용 보세 판매장이라 하는 외교관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례를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비율 이상의 특허를 내주게 되어 있던 것이고 반대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그 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비율 이상의 특허를 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그 각각이 30과 60이었던 것인데 요 내용들을 좀 조문을 정비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써 있는데 요거를 각 호로 이거를 다시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건 없고 다만 조문만 이렇게 정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겠죠. 앞에 나왔던 요걸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하나의 이 한 장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의 항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다 나열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끝나는데 어딘지 보시면 되죠. 여기서 끝나니까요. 그쵸? 여기요. 여기에 끝나네요. 이만큼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엄청 길잖아요. 요거를 좀 조율했다. 이걸 좀 다시 이제 조문을 정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쭉 나열한 것보다는 다음 각 호에 기억으로 하게 되면 보기가 훨씬 조금은 나아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뒤로 가보면 이게 사망이 바뀌게 된 게 있어요. 원래는 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문을 정비하게 되면서 이 괄호에 있는 내용들을 없애버리게 됐습니다. 네, 그 말인 즉슨 여기 보면 특허를 내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서 부여하는데 그 경우에 갱신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평가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원래 보면은 원래는 제외하는 게 있었는데 이 내용을 없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갱신 심사할 때도 아까 보셨던 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세창고의 내국물품 장치기한 연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거였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규정에서는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장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서 단서가 붙는 게 있었어요. 외국 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내국 물품은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물품은 연장이 되지만 내국 물품 연장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둘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국 물품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모두가 이제는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장치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세관장의 연장의 어떤 재량에 따라 가지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식재산권이 지식재산권 등으로 나왔는데,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게 뭐가 있는 거냐면 지식재산권은 아닌데요. 뒤에 나와 있는데 방위산업기술이라 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가 방위산업이라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방산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방위산업기술이라 하는 것들도 관련된 법에 따라 이제 해외 유출을 막자, 차단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움직임이 있게 되면서 그거를 관세법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수출입을 할 때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위배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도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신설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산업은 지식재산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등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이 뒤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조문 정비죠. 아까랑 같은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매각하려면 1개월 전에 통고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에서 보다 자세하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말했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사실 요거랑 의미가 다른 건 아닌데요. 다만 보다 그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관세법이라 하는 법률에서 요 내용은 관세청 고시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바꿔낼 수는 있는 거겠죠.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는 것을 기재부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쓰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쓴다는 형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힌트를 들어본다면, 좀 팁을 들어본다면, 사실 일반적인 절차들은 보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특정 내용들은 관세청 고시로 좀 정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서는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운송수단. 6장에 나왔던 운송수단이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관 파트 있죠. 통관 파트하고 보세제도 있잖아요. 보세구역과 보세운송, 그 다음에 담보제도,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관세청 고시로 다 위임해 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특정 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맞거든요. 그 부분들은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내용은 이제 순가등 조문 정비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요것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보세제도 안에 보세운송, 그다음에 여기 내국운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8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세청 고시로 정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여기 한눈에 보였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조가 개정이 됐어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인데 1항에 나와 있는 것은 등록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원래는 구매대행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해서 직전연도 구매대행 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구매대행업자 중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이상의 어떤 실적을 가진 자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 내용이 삭제가 됐죠. 요게 왜 삭제가 된 거냐면요. 뒤에 나올 텐데,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통관에 대한 어떤 절차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본다면, 통신판매업자라든지 통신판매 중개업자라든지 배송대행업체와 관련해서 그 자에 대해서 등록의 의무가 있다라고 새로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구매대행업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고 할까요? 통신판매업자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생겨버리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게 됐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2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이게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잊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나는 올해가 힘들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예, 부정타니까 그런 말 안 할게요. 이거는 뭐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조문을 정비하게 된 건데,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제가 관세청 고시로 정하는 것들이 일부 뭐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대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파트가 있거든요. 원산지 증명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통은 다 기재부령으로, 즉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FTA 관세 특례법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요 원산지 증명이잖아요. 원산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라고 나오는데, 그쵸, 요즘에 보면 작년도 그랬고요. 마약류 관련된 어떤 제한 또는 이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람하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제출하기 요구하는 것들. 마약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법령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에 법률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에 하위 법령이라 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신설될 예정인 것인데, 아마 조만간에 마약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이게 그 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대로 봤을 때도 마약에 관련된 이슈가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내용이 뭐냐면 수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해출입 제한이죠. 뭐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요.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나와 있는 거냐면, 기존에 마약류라 하는 것은 사실 마약류는 관세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마약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들인 것인데, 요거는 수출입 제한 물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 다만 통관 보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건 있었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수출입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수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 관련 기관이 어딜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재산권 등이라고 해서 방해산업 기술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방해산업 기술이라 하는 것들도 이제 보호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뭐 참고로 가볍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관세법에 나와 있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235조 1항에서는 관세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재권이라 하는 것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당연히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외무역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면 용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범위를 보시면 거기 안에 뭐 반도체 관련된 권리도 나오는 거 있었죠. 직접 회로 설계권이라든지 반도체 배치 설계권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지재권의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관세법에서는 이런 것들만 보호를 하겠다라고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중에 일부만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호 대상의 범위 안에 방위산업 기술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요거는 지식재산권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법의 조문을 보시면 등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뭐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재권의 범위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고 계시죠?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행정 절차를 수반해야 됩니다. 등록된 것만 권리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그 등록이라 하는 것들이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설정 등록. 이거 말고도 하나는 그냥 등록 또는 지정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이라 해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말고 얘는 지재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어떤 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뭐에 따른 이라고 하는 것만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지식재산권 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어렵진 않죠?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그리고 요거는 그거죠. 여기 35조 5항은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를 하도록 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게 있다. 통관 허용 또는 이제 통관 그러니까 유치 해제라고 하는 것들을 요청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예외가 있는 거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라 해서 요거는 그거잖아요. 갖거나 유사한 어떤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침해한 사실 명백한 경우라 하는 게 있을 때는 그때는 이런 요청을 받는 게 있다더라도 세관장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요 내용이 추가된 거죠. 방위산업기술도 요런 게 해당이 될 때는 그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관 허용을 하거나 또 유치를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게 된 거죠. 나머지는 이것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얘는 보니까 요게 추가됐죠. 검사 장비 시설이라고 하는 거, 검사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말들이 추가됐습니다. 조문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기준이라고 했던 그 표현을 여기선 사항이라고 조문을 좀 표현을 바꿨다라는 것이고, 뭐 내용적인 면에서 바뀐 건 아닌 거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실무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저는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주고 제가 관세사인 신고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명의로 신고를 한 게 있다 가정해 볼게요. 수입 신고를 하든 수투 신고를 하든 제가 신고를 하게 됐고 세관의 수리를 받게 돼서 이제 신고 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직접 세관에 가서 교부를 받는 형태가 됐겠지만 이제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졸업증명서라든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처럼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발급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권한이 내가 화주라 하더라도 화주에게 그 권한이 없었어요. 원래는 신고인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고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화주가 직접 발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화주에게 별도의 권한을 설정하는 게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다르게 쉽게 말씀드려 본다면 여러분들 명의로 통관된 것이 있다더라도 그걸 신고했던 관세사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 명의로 통관된 건에 대해서도 필증을 발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주가 불만이 좀 있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보면 그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화주가 추가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신고 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는 사람 중에 신고인만 있는 게 아니라 화주까지 포함됐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 등록 절차 신설이고요. 이것도 2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인 것인데 이게 아까 보셨던 내용 중에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관세법 222조에 가면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라고 하는 규정이 나온 게 있었고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구매대행업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요거랑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요거 있어요. 전자상거래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생략을 하거나 간소한 방법, 즉 간이 신고 또는 신고 생략을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특별통관 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관세청장의 고시에 의해 가지고 이 전산거래 업체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이하거나 뭐 생략을 하거나 이런 제도로 언급하는 것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요걸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있죠. 특별 통관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법률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쭉 보면 요거죠. 이거는 등록한 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등록. 여기 내용 나오죠? 아까 보시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등록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통신판매업자, 그다음에 통신판매 중개업자, 그다음에 배송 대행업자가 나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누군지는 아시죠? 어떤 걸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이죠.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는 차를 저희는 통신판매업자라 부르게 되는데,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도 등록, 중개하는 자도 등록, 배송 대행하는 자도 등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신판매업자의 범위 안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매대행업자가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었는데 앞에 나왔던 222조에 있던 그 내용을 1항 7호에 있는 내용들을 없애지 않으면 서로 중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호의 내용을 삭제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2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25년도에 보고 계실 거라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내용은 잊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모른 척 해도 돼요. 일단 내용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좀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일단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그거죠. 아까 보셨던 이제 여기 있던 것이 이게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항을 하나씩 밀어낸 거잖아요. 여기 내용이 3항 같고, 얘가 4항 같고, 얘가 이제 5항으로 가고, 이런 게 나와 있던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거예요. 앞서 보셨던 특별통관 적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다른 절차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 간에 원래 있던 이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수출입 신고, 물품 검사에 관련해서는 원래 있던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 조랑 항이 있는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특별통관 적용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 나왔던 1항이 요것들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서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통관 절차를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유효기간하고 이제 그 갱신, 그다음에 효력 상실이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222조에 원래 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갱신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효력 상실은 폐사만치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죠. 그저 따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즉 폐업을 한 경우라든지, 법인의 경우는 사망,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대죠. 개인 사업자는 사망, 법인 사업자는 해산한 경우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 그것은 상실 사유가 된다라고 들어가 있게 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제출기간 추가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예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저희.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 그렇죠? 전자화폐 이런 것도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 과세자료 제출 기간에 추가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관창은 이런 자들에게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 달라고 하는 걸까요? 가상자산에 관련된 자료겠죠. 자산 내역이 되죠, 내역. 이 납세무자가 가상자산의 어떤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 통해 가지고 그 내역을 달라라고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 등 범위 정비입니다. 원래는 그냥 무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뭐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따른 장비와 장구와 분사기와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장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주로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그 다음 장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뭐 방패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곤봉이라고 할까요? 때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어떻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있죠, 시대. 요즘에 막 시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시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불법 시위를 하게 되면 경찰들이 그걸 진압하게 될 수가 있는데 진압할 때 뭐가 오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진압할 때. 일단 뭐 차 있죠. 경찰차. 뭔지 아시잖아요? 큰 차, 버스 아시죠? 그런 게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패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진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찰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랑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쥐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장비와 장구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장구라는 것은 경찰 장구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가서 보면 그거에 대한 범위를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것보다도 범위가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만 있던 것이 보다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관 공무원이. 세관 공무원이 경찰과 거의 동일하게 경찰과 마찬가지로 그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 등 이렇게 해서 무기 등. 무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무기 등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가격 조작죄와 관련된 벌금 산정 기준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바뀐 거냐면 원래는 가격 조작죄 같은 경우는 징역형은 바뀐 게 없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는 것은 바뀐 게 없는데 벌금형이 변경됐거든요. 물품 원가와 원래 5천만 원 중에서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처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요 두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이 둘 간에 이거 말고 물품 원가하고 신고 금액 있죠. 이 둘 간의 차익만큼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게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요거는 원래 있던 거죠. 뭐 신청 또는 신고잖아요. 보정 신청, 수정 신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수출입 반송 신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이게 원래 있던 거잖아요. 얘가 지금 신설된 거라 보시면 돼요. 신설된 거. 보면 요거잖아요. 이 둘 간의 차익이죠. 1하고 2잖아요. 요게 1이 뭔지 보시면 물품 가격이고 2가 뭔지 보시면은 쭉 내려가면 과세 가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품 가격이랑 과세 가격 간의 차익만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나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물품 원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낮을 수가 있거든요.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가격 조작죄라는 것이 높은 가격을 낮추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도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가 많죠. 높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낮은 가격인데도 높게 신고하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관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더 올리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세가 0%로 한다면 관세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득을 보는 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입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부담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버리게 되면 냈다가 돌려받는 형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없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매입을 한다. 수입하는 비용이 높다라는 것은 매입이 높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내가 매출에서 매입을 뺀 만큼 세금을 내는데 매입이 증가되면 매출이 감소가 되잖아요. 매출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가 되죠. 그만큼 세금 덜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어쨌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품 가격이 그냥 낮은 형태라면 높게 신고했던 거랑 비교해서 그 차익만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없었다면은 물품 원가가 낮으면 최대 가능한 부과 가능한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감안한 거죠. 감안해서 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 이해될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대여 행위죄 등에 대한 규정이 좀 바뀐 게 있는데 형량을 좀 더 강화하게 해서 좀 세게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거냐면 이게 그거거든요. 면탈, 여기 보면 관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랑 1년 이하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2년이고 2천만 원이 들어가죠.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이 아니라 요거죠. 타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타인.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건 비교해 보시면 되거든요.
쭉 보시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서 납세 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잖아요. 내 거에 대해서 내 명의를 나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빌려 쓰게 명의 대여해 준 거죠. 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1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가지고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범죄 행위와 관련된 거라 보시면 돼요. 타인의 명의를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명의를 이렇게 훔친 거죠. 명의를 훔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게 있을 때는 보다 더 엄한 처벌을 하겠다. 요거는 관련된 법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2년이랑 2천만 원이 많구나 해서 그 형법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신설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타인의 명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 내가 빌려준 것보다는 훨씬 더 처벌이 세다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조문 정비죠. 조문 정비. 뭐 별거 아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과태료도 마찬가지가 돼요. 원래는 사망이라고 된 것을 중간에 항이 추가됐잖아요. 원래 사망이 있던 것을 사하고 밀어냈죠. 그래서 여기 바뀐 거고요. 요거는 그냥 조문 정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비교해 보시면은 교부 절차화 되어 있는 것이 절차, 그다음에 요 내용 추가된 거죠. 요 내용이 추가된 거고 그냥 중간에 어떤 조문을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단이 새로 신설됐어요. 신설됐어요. 여기 보면은 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라는 것이 신설됐고요. 요 할 때는 이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검사 등 요구랑 조치에 대한 권한을 새로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법률로서 인정해준 근거를 두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임 근거 신설 등 조문 정비입니다. 민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는 내용들을 더 추가하게 됐어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뭐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게 돼서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게 들어갔죠. 보세사 시험 업무, 뭐 이런 것들, 검사 비용 지원 업무 중에서 요건 이제 요거랑 관련된 거죠. 이렇게 이어진 거고 마찬가지고 요 내용이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 보이면서도 실제로 많아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시행이 지금 오래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볼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당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가산세율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가산세율이 상향된다라는 것이겠고 벌칙 부분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가격 조작죄라든지 명의 대여 행위죄 등이라고 하는 거 하고 앞에 나왔던 것 중에 관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난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바뀐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내국 물품은 보세구에 장치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하고 내국 물품의 보세구 장치 기간이 연장에 대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크게 바뀐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개정된 게 있다고 했을 때 개정된 그 해에는 시험이 잘 안 나온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개정된 해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이든 2차를 준비하시는 분이든 개정된 내용들은 항상 알고 계실 필요는 있고요. 특히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만 위주로 해서라도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에 하위 법령도 다 바뀌겠죠.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이랑 시행규칙도 이제 개정이 될 건데요. 시행령은 보통 2월 달에, 시행규칙은 보통 3월 달에 개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놓치지 않고 내용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제가 오늘 해드렸던 이 특강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들을 보다 좀 쉽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간절한 자그마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개정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